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K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마저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전국을 봉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모범을 보였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급증 현황은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 발의 피일 뿐이라며 여전히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이 다시 한번 정상에 서게 될 것이고 여전히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중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 자산운용 회장이자 영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짐 오닐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한국은 봉쇄 없이 경제와 방역을 이뤄냈다고 극찬하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짐 오닐에 따르면 한국은 광범위한 기준에서 간단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국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경제였으나 오늘날은 스페인만큼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짐 오닐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을 때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작성을 주관했는데 대부분 지표에서 한국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채택 및 확산 조치에서 특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국가였다고 극찬하죠. 또 하버드대 석좌 교수 조지프 나이도 한국의 경제 성적 성장은 인상 깊은 성공 스토리이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석학들이 한국을 극찬하며 미래에서 경쟁력을 얻고 싶으면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능력이 어느 정도길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현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한국임에도 이렇게나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전기차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 강자로 불리는 테슬라와 포르쉐도 한국 시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GM도 전기 수소차 같은 미래차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24조를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래차 연구개발, 특히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중심 거점이기 때문인데요. GM 키퍼 대표는 LG화학과의 배터리 동맹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매우 만족한다며 극찬하기까지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차 기술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현대기아는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 그중 순수 전기차 시장은 4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5위에 진입하면서 세계 전기차 부품부터 자동차까지 한국은 미래차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배터리 대부분이 K배터리인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특히 일본과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에 들어가는 기업들 모두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점유율인 35.3%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단독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전장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 강자가 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삼성, SK, LG 이렇게 4대 대기업이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더 판이 커지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미래차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게 압살당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 세계 수소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수소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서 전 세계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 전기차 엔진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입니다. 수소 전기차의 엔진은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연료전지 스택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연료전지 스택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용, 가정용, 항공용 등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높을수록 다양한 분야의 미래 수소 산업 시장까지도 선점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문제는 이 연료전지 스택은 만들기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도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 상용화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에 꼽는 기업들 중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뿐만 아니라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해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 전기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스택 공장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MEA입니다. 여기서 MEA는 분리막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도록 하는 촉매를 바른 부품인데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굉장히 얇은 막 위에 촉매를 고르게 펴바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바르거나 덜 발라도 또 어긋나게 발라도 연료전지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촉매를 얼마나 넣을지, 분리막 두께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설계하는 일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MEA부터 최종적인 연료전지 스택 모듈을 일관 공정을 통해 만드는 공장은 전 세계 한 곳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입니다. 미래차 전문가들은 지금은 수소차가 승용차 부분에서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상용차 부분을 넘어 승용차 분야에서도 백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는 이미 수소 전기 트럭을 상용화시켜 수출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수소 차량 부분에선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종합산업격인 수소 모빌리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그린 연합군을 구축했는데요. 무려 22년 전인 1998년에 수소 전기차 사업에 손을 댄 현대차 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현존하는 수소 전기차 중 609km라는 최장 주행거리를 갖춘 넥소를 내놨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수지 계열화라는 그룹 자체 생산 밸류 체인이 짜였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인 수소 리포머 생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주 국영 연구기관과 함께 대량 수소 운송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현대가 수소 장거리 운송 기술까지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호주와 합작을 통해 대량 수소 운송 기술을 개발하면 단순히 수소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청사진 수준이지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미국 니콜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수소 생태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경제를 강조하면서 벌써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넘어 수소 선박, 철도, 트램, 항공 시장까지도 미리 선점해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려 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그린 뉴딜 사업에 맞춰 전기 수소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수소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단순히 수소 연료로 작동하는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ICT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말 그대로의 미래차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미래차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기차라 불리는 LNG 컨테이너선도 세계 최초로 건조해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LNG선 제작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쓰는 절대 1인자가 되었죠. 한때 저가 공세로 중국의 수주 1위를 잠시 넘겨줬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초격차 조선 기술로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등 중국과 일본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한국보다 기술력이 한참 모자라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실정이죠. 결국 중국의 모습은 뱁새가 감히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 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 배가 값싼 비지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역시 배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의 제목 TSMC 공정 과부하 비상 걸렸다 삼성전자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국산화 성공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대형 수주를 연이어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이를 단순히 TSMC의 생산 스케줄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할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TSMC의 공정이 정말 과부하가 걸린 상태냐? 그렇습니다. AMD의 사례를 보면 정확한 내용을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AMD, CPU를 주로 하는 타미스 기업이죠. 인텔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언급이 되는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자체적인 공정까지 모두 하고 있는 인텔과 비교해서 AMD는 일찌감치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막으면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AMD가 출시하는 일부 제품군의 공급 정체 현상이 눈에 띄게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AMD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경쟁 기업 인텔 대비 제품 스펙이 뛰어나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AMD의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중에 일부 제품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히 재고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요. 가장 수요가 많은 라이젠 5 모델은 평소 20만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한때 30만원에 근접한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되고 있고 공급난을 겪고 있는 라이젠 5 모델 외에 라이젠 7 등의 재고량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 AMD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외 PC 제조업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노트북용 프로세서 역시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현재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류 체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MD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 위주로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고 당장 공급을 해야 하는 물량은 해외에서 구해오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급 문제는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에요. 특히 중국에서 해당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AMD의 국지적인 수요 예측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TSMC에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AMD가 라이젠 프로세서 이 제품을 더 생산하고 싶더라도 TSMC 측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생산량을 기존에 약속한 물량 이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러한 TSMC의 과부하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보도를 낸 바 있었는데요. TSMC의 7나노 공정 생산 캐파는 2021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풀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된 물량만 처리하기도 빠듯해서 특정 회사의 생산량을 선택적으로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AMD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의 수율 문제로 화두가 되었는데요. 해당 프로세서는 TSMC 측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 탑재되는 프로세서의 수율이 50%대에 불과하고 당초 예상했던 수율이 뽑히지 않자 소니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초기 생산 물량을 3분의 2가량으로 감축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TSMC는 지금 명백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여러 정황 증거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7나노 공정이 활용되어 제조되는 물량은 2021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신 공정이죠. TSMC의 5나노 공정 라인의 대부분은 애플이 쓰고 있어요. 다른 고객 기업들은 TSMC의 5나노,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고 싶어도 TSMC의 캐파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배경 속에서 최근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굴지의 패미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량으로 물량을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미스 기업들이 물량을 주는 파운드리 기업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설계 단계부터 물량을 맡길 파운드리 기업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해당 기업들의 장비, 인력, 생산 라인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을 바꾼다는 것은 아예 초기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SMC에서 삼성으로 벤더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TSMC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TSMC의 상황을 삼성전자가 과연 전혀 모를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납품 단가가 TSMC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자체적인 예약 물량이 이미 꽉 차서 추가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고객사의 니즈를 세세하게 맞춰주기 어려운 코드 높은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가지는 장점도 만만치가 않죠. 이미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춰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메모리에서도 치킨 게임과 비슷한 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TSMC가 고객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마냥 주는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용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객 기업들은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에게 초기 시장 주도권을 내어준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반도체 후공정, 특히 패키징 기술력인데요. 삼성도 이를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 전기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하나그룹의 전자장비 제조회사 하나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중의 하나인 다이 본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이 본더는 반도체 웨이퍼를 칩 단위로 자른 다이를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PCB 기판 위에 정확하게 접착시키는 기계인데요. 이 다이 본더의 속도나 불량 발생률에 따라서 반도체 전체 공정의 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정은 이 패키징 공정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으로 손꼽힙니다. 그간 국산 장비들은 일본산 장비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떨어져서 대부분 일본산 제품을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90% 이상의 점유율을 일본산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다이본더에는 칩을 집어서 이 PCB 기판으로 옮기는 겐트리가 2개인 반면에 하나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같이 개발한 다이본더에는 4개의 겐트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공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에어리프트 종류의 픽업 장치를 적용해서 2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 다이를 빠른 속도로 픽업하면서도 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30% 정도로 줄여서 불량률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개발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일본산 제품들보다 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약점으로 꼽혔던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강화시켜줄 하나의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후 불과 1년 3개월 만에 전적으로 일본에게 의존하다시피 했던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성공시킨 우리나라 기업들, 연구진의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